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내려오며 6개월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은 잘 안 되죠. 10,000원 한 장으론 점심 한 끼 때우기도 빠듯한데 이 폭우와 폭염에 먹거리 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고 주춤하던 국제 유가도 다시 오름세입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상으론 흑자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건강한 흑자가 아닙니다. 안팎으로 암초에 휩싸인 경제 상황 진단을 해보고 그럼에도 해법은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현재 수치상 흐름만 보면은 전반적으로 안정이거든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허 교수님, 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내리막인 배경 뭐라고 봐야 돼요? 가장 큰 건 에너지 가격 빠진 거, 그래서 석유류 가격 지금 이제까지 좀 떨어졌던 거, 그것이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니까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봐도 석유류가 지금 물가 상승률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한 1.5%, 마이너스 1.5%, 석유류가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우려스럽다기보다는 저희가 아직 이제 아까 멘트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물가 상승분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식 물가나 뭐 아무래도 식품, 식료품 물가 등은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편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치상의 흐름은 긍정적인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거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같은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 1월 달에는 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2.3%, 2%대로 진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물가가 2020년도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0%, 1%대를 유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2.3%도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5.1% 올란 데다가 또 2.3% 올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내린 게 아니라 상승률이 둔화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뭐 6%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식품 물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식품 물가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채소류 같은 경우는 당장 폭우랑 이번에 폭염 같은 경우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불확실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사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곡물 가격 같은 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 전 세계의 가장 큰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인도에서 지금 홍수가 나서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 금지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굉장히 큰 곡창지대인데 지금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쪽 밑으로 그 흑해를 지나서 이스탄불 쪽으로 빠지는 거기서부터 이제 전 세계로 가는 그런 유통망을 가진 어떤 흑해 항로들에 대해서 좀 러시아가 그거는 보장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하죠. 그 흑해 곡물 협정이 이제 올해 이제 종료가 되면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밀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 같은 것들이 조금 향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 이것은 밀이나 옥수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식품의 파급 효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식품 이쪽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석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물가를 어떤 식으로 좀 자극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값 압박하면서 그 예로 들었던 게 곡물 가격 내려갔다는 논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니까 더 걱정되는데요. 지금 이제 곡물 가격도 그렇고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 물가 동향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예를 들면 휘발유만 하더라도 지금 한 80달러 선으로 올랐지만 한때 그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배럴당 120달러였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지난달에 비해서 올랐다는 거지. 가장 높았던 120달러에 비해서는 80달러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예. 뭐 그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또 국제 곡물 가격도 사실은 쌀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뭐 그런 부분 이외에 뭐 베트남 같은 경우 쌀 수출 계속 하겠다고 말씀했고 또한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곡물 수출과 관련된 이제 제한 규정에 있어서 러시아가 안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또 밝혔고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미리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우려는 좀 경계감을 표해 주셨는데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아직 80달러 선이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 지금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이게 그 경기하고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또 물가가 또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또 지금 오펙 같은데 이제 감산 조치한 부분이 또 이제 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측면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무조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자, 물가 상황이 여전히 좀 안심할 수 없다 보니 한은도 당장 이달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아무래도 작년에 물가가 언제 가장 상승률이 높았나 생각해 보면 7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저 효과들이 서서히 물가가 작년에 많이 올라서 올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저 효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슬슬 있고요. 저희 이제 서울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공요금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벌써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은 이제 김영하 교수님 말씀에 뭐 동의를 하는 건 너무 미리 유가나 곡물 가격 같은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작황 자체가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게 작년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상쇄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분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기상이 약간 불안한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휴가철 8월 휴가철, 9월 추석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그래서 물가가 다시 조금 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과 이상기후 지금 물가 향방의 변수로 꼽아주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공공요금이 지금 전기요금이 이제 사실은 인상을 더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 지금 현재 한전이 여전히 그 전기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금으로는 뭐 10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 인상이 불가피한데 아마 여름에 그 전기를 많이 쓰는 철을 좀 지나면 아마 좀 일부라도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좀 휘발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정부가 지금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40조 원 정도의 지금 세수 차이가 감소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유류세 감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유류세 감면이 25% 휘발유에 대해서는 하는 건데 이걸 8월 말이 시한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종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세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휘발유 가격이 다시 좀 오르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올릴 수도 중단했던 걸 갖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조금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정부가 사실상 좀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에 좀 손을 대고 있어요. 이번에는 주류인데 주류 같은 경우는 좀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주류가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대표성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소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서민의 술이니까 뭐 저희가 마치 이전에 라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량용 식품이니까 뭐 사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 회사들도 조금 가격을 어떻게 조금 좀
손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 최종 소매에서 납품받는 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못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요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매점에서 이거를 식당에서 1,500원에 납품을 받아도 1,000원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조금 시행령을 바꾼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뭐 서민술인 소주라던가 이 맥주라던가 것들의 가격을 최근에 이것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식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병에 5,000원, 6,000원씩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가 그러면 한 2,000원쯤 들어오는 소주 한 병이 왜 한 6,000원쯤 팔릴까라고 식당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4,000원이 다 식당의 마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4,000원 안에는 식당이 사실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사실 얻을 수 있는 다른 부분 인건비나 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반영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세금을 어느 정도 깎아준다고 해서 뭐 주류값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렇게 앞으로는 니네가 납품받는 거 이하로 가격을 받아도 된다라고 판매를 해도 된다라고 해준다고 한들 사실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영세한 부분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류 판매를 통해서 매출의 대부분을 이렇게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보상하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쉽게 이게 가격이 자영업자들이 이걸 한다고 어떤 술에 붙는 가격을 낮추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원 소주 등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구입가가 1,500원인데 만약에 2,000원에 팔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그 1,500원을 뭐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그 가격이 1,000원까지 내려가기는 그걸 갖다 다시 돌리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일부 음식점에서 뭐 그렇게 낮추는 데가 있겠지만 낮추는 데서는 다른 안주라든지 다른 음식에서 또 그만큼 일종의 풍선 이익을 효과처럼 갖다가 또 더 받아야 되니까 소주는 소주값을 내려가는 대신에 안주값을 올리려나요? 네,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총액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정부가 뭐 여러 상품들 중에서 주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실은 판매량이 지금 정체는 돼 있습니다만은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주는. 그런데 이 음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이 정책, 이걸 물가 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이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좀 약간 오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또 오르는 게 있죠. 이자 부담입니다. 물가 이자 오르면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자 낼 여력도 안 되는 기업, 뭐 보통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던데 지금 좀비 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좀비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을 갖고 이자도 못 갚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불황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금리도 따라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기업의 숫자 자체가 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계 기업 비중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가장 최근 숫자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한 14%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뭐 100개 중에 한 14개 혹은 15개의 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을 갖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그 전해나 그 전전해에 비하면 뭐 매해 거의 막 1% 정도씩 지금 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보통 그 좀비 기업, 한계 기업, 좀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들이 많겠죠? 그런 기업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최근에 이쪽을 조사 연구를 해보신 분들의 발표하는 어떤 연구들을 따르면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서 오는 이윤, 기업의 영업 이윤은 크지 않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점은 은행들이 대출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요? 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은 영업 이윤 자체는 낮지만 이런 기업들이 꼭 다 영세한 기업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한계 기업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0.51%로서
전년 동월 그러니까 뭐 지금 5월 기준에 0.51%인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0.2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뭐 이것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한계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가면 이 한계 기업도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뭐 한계 기업이 생기면 그 한계 기업을 정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계 기업을 특별히 더 지원하는 정책들을 정책 금융을 써서 정책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한계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지 한계 기업을 어떻게 뭐 지금 조정한다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뭐 어떻게 이제 정상화시킨다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아직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금리가 더 높아지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지금 뭐 주요국 상황을 좀 감안을 해보면 우리 한은도 그동안 동결 유지했던 동결 기조를 좀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동결 기조를 바꿀 기조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금리가 지금 한미 금리 차이도 크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가면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심리적으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해가지고 이 금리가 동결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는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경제 조건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이 사실 최근에 가계부채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올리진 않을 건데 좀 경계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움직인다라는 건 경제를 전체적으로 아주 큰 범위에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 잘 안 되거든요. 뭐 전 세계 정책 기관들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 올해 성장률 자체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뭐 경기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잡히는 속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자꾸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가계 부채를 잡는 목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렇게 좋은 정책,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을 하든지 이 금융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추경을 위한 돈을 쓰지 않겠다는 그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부양 측면이 금융 정책밖에 안 남는데 금융 정책이라는 것은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 뭐 지금 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차갑게 식어가는 경기를 찬물을 더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죠. 동결을 넘어서 혹시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인하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연말까지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걸까요? 일단 두 분 말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출 상황을 좀 볼게요. 수출 상황 좋지 않죠. 지금 무역 수지가 2달째 흑자이긴 한데 불황형 흑자라고 합니다. 불황형 흑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역 수지가 늘어나는 방법은 두 개가 있는 거죠. 혹은 그 둘 다가 있는 거죠. 하나는 수출이 늘거나 아니면 수입이 줄거나 아니면 둘 다 일어나거나 이러면 이제 무역 수지가 늘어날 수 있죠.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무역 수지의 상승 방향은 사실은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건데요. 지금은 수출이 늘어나서 무역 수지가 늘어난다기보다는 혹은 경상 수지가 흑자가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제 경상 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수입은 왜 주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떤 나라냐 하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중간재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서 그것을 아주 첨단 기술 같은 것을 써서 고급 최종재로 만들거나 아니면 더 고급의 중간재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하는 나라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중간재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 수입 자체가 달러로 해오기 때문에 달러 가치에 민감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해와서 많이 가공해서 많이 파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좀 낮아진 것과 수입량이 좀 줄어든 것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수입이 조금 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또 거기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수출이 늘어서 경상수지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수입이 줄어서 경상수지가 좋아지는 전형적인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가져와서 많이 팔 상황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는 나라 상황이 안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EU는 선방을 하고 있고요. 일본 또 예상 외로 조금 경제가 괜찮습니다. 반면에 지금 인도도 괜찮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수출을 제일 많이 해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여전히 나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5% 내지 20%, 물론 이제 수출이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15% 내지 20% 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의 경기가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든 뭐 그런 그 대외적 변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상황이 안 좋다.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수출 부진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중국이 이제 부양책 나선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뭐 방향성으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부양책이 얼마나 큰 규모로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부양책이 나오느냐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부양책들은 아무래도 중국이 예전에 하던 부양책처럼 부양책을 아주 시원하게 막 쏟아내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빗장을 푸는 정도의 부양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적도 있고 뭐 부동산 쪽에서 어쨌든 중국은 부동산이 중요한데 부동산 쪽에서 경기 부양이 아주 강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혹은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들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정도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얼마나 빨리 반등할지 그것이 하나의 조금 저희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생각보다 느려지고 있다는 게 좀 저희의 걱정을 늘리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는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그렇게 성장을 다시 모멘텀을 얻었을 때 그 수혜가 우리에게 예전만큼 떨어질 것이냐라는 문제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중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중간재나 우리의 최종재 같은 것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대만 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경쟁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에서는 이제 내수 중심 성장 모형으로 슬슬 성장 모형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입해서 쓰던 거를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해보자라는 쪽으로 점점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디스플레이죠. 저희가 디스플레이 굉장히 많이 수출했었는데 이제는 디스플레이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중국이 내부에서 해결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중국이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그것들의 과실이 우리에게 잘 떨어질 것이냐 옛날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 품목이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에서 또 수출 품목이나 수출 지역의 다변화 같은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표해 주셨어요. 네, 뭐 우리 지금 뭐 반도체 등 우리 전반적으로 첨단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어 왔던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그런 역경을 잘 헤쳐왔습니다. 지금 대중국 수출에서도 지금 타격받고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도 내용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너무 내렸기 때문에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가격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연초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지수의 핵심 내용은 반도체 가격이 마이너스 30% 하락하면 예. 그 다음에는 70% 상승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래요?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중국 수출도 가격 측면에서 생겼던 부분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수출과 관련돼서 대중 수출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재 부분은 점차 감소될 추세는 있지만 소비재 부분, 즉 내수 부분에 있어서 소비재 부분의 수입은 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중 관계가 너무 냉각됐기 때문에 이 소비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수출을 제한하거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가 한중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다. 지금 사실은 한중 관계가 냉각돼 있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론 우리가 수출이 다변화가 돼야 되겠지만 다변화 한다는 것이 중국은 잘해가면서 다변화해야 되는 것이지 중국은 포기하고 인도나 다른 나라로 뛰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 대중 관계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고 그 핵심 단초는 곧 있을 한중일 뭐 정상회담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개최해서 한중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 예. 소비재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한중 간에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수출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업종별로 보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동차는 또 좋다고도 하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동차 미주 수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출이 이번 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 혹은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같고요. 자동차를 제외한 지금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출이 좀 약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특히 우리나라 사실은 대중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IT 업종이나 자동차를 합치면 사실 수출 비중이 거의 한 50% 조금 안 되는 굉장히 높은 35%, 40% 정도 가까이 되는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랑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좋고 반도체는 생각보다 안 좋은데 이제 김영하 교수님 말씀에 또 따르면 또 반도체가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 예, 있다고 예. 보면 뭐 그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중 수출 관련해서 되게 좋은 말씀 주신 게 저도 어제 사실은 그 관계자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예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많이 쓰고 K뷰티 막 이런 거 많이 했다고 그러게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층에서. 왜 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사전적으로 제가 가졌던 어떤 추측은 중국인들이 조금 뭔가 뷰티의 취향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제 한국 화장품을 썼을 때 색조랑 중국 화장품을 썼을 때 색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건 수출이 안 돼서 수입이 안 돼서입니다. 지금 수입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답니다. 한국 화장품을. 그래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부분이 그래요?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또 굉장히 큰 예.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앞서 반도체 네. 경기 반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우리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 비중이 크잖아요. 네. 우리 수출 전반적으로 좀 그 반도체 반등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그 저점은 찍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그렇지만 이제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속도하고 맞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지금 IMF가 최근 이제 경제 전망한 거에 의하면 세계 전체의 GDP가 0.2%포인트 예상보다 더 높이 전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부분 지금 이제 독일하고 한국 빼놓고는 다 지금 GDP 증가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이제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예.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겠지만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이 이런 것은 이게 사실 반도체가 우리가 내구재 같지만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매물이라든지 교체 주기가 지금 다가올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4, 4분기 정도 되면 네. 상당히 회복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4분기쯤 되면 그래도 수출이 좀 훈풍이 불 것이다. 라고 보면 될까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리고 예,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뭐 하고요. 그리고 네.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타이밍상으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작년부터 미국이 이제 리세션이 온다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 안 오고 지금 있는 상황으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즘 나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페드가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리세션이 온다면 내년 상반기나 뭐 중반쯤에 약하게 왔다 갈 거다라는 예. 거니까 요즘 뭐 골디락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전 세계 경제를 사실 제일 떠받치는 건 뭐니 해도 미국 경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또 하나의 소식이 아닐까. 거기다가 중국 경제의 반등이 이제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방향성 자체로 보면 조금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점 혹은 그것을 약간 지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